자,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이제 암기할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암기한 것 플러스 실무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항들과 또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어떤 신경향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적용을 해서 답안지를 구성하실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제 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용률은요. 변압기 용량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변압기 용량 산정과 관련해서 부하 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부하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설비 용량의 총 합계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kW짜리 전동기가 10대가 있다라고 하면 순수한 합계는 1000kW인데 이 전동기가 동시에 최대 부하로 연속해서 돌진 않습니다. 어떤 전동기는 어떤 시간에 100kW를 다 쓸 수도 있고요. 100kW를 다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전동기는 어떤 시간에 80%의 부하만 소비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전동기에 의해서 상하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승객이 정원이 20명이라고 하면 20명이 다 탈 수도 있지만 어떤 시간에는 20명이 탈 수도 있고 어떤 시간에는 한 명이 탈 수도 있고 어떤 시간에는 운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동시에 전 구간에 풀부하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합성한 그 합성 피크 전력의 값은 1000kg가 아니라 500kg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그림으로 이제 간단하게 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100kW짜리 100kW짜리 전동기가 10대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 합성 최대 풀부하는 1000kg가 되겠죠. 1000kW가 되는데 전동기가 1번서부터 10번까지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전동기는 이렇게 동일한 전력으로 계속 가동이 되는 게 있을 거고요. 어떤 전동기는 많이 쓰다가 적게 쓰는 이런 전동기도 있을 거고 어떤 전동기는 이러한 형태로 사용되어지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각각의 시간별로 잘라가지고 용량을 합계를 하게 되면 얘가 1000kg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최대 피크 부하가 예를 들어서 900kW라고 하면 합성 용량의 단순한 합계 용량보다 작아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율을 수용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압기 용량은 1000kg에 맞추는 게 아니라 900kW에 맞추는 거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수용률이라고 하는데 이 수용률이라는 것은요. 여기 보신 것처럼 설비를 설치를 해놓고 운전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이렇게 연속해서 운전해 봐야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그 계절적인 특성,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특성, 새벽이 있고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고 저녁이 있는데 이 특성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그 퍼센테이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런 설비들을 설치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전해 봐야지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값들인데 이 수용률이라는 것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변압기 용량을 산정할 때 계산할 때 쓰이는 팩터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변압기 용량을 산정한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시공되기 전에 변압기 용량을 계산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부하를 만드는 건데 이게 설치되기 전에 쓰이는 개수이기 때문에 이 값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수용률을 정확하게 산출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용률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용률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요. 변압기 용량이 너무 과대해진다든지 아니면 이 용량이 너무나 과소해지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과 관련된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기술사 문제도 출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용률을 너무 작거나 이제 크게 해서 과대하게 설계가 됐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변압기 용량은 900kW가 필요한데 얘를 2000kW로 선정했다. 2000kVA 혹은 2000kW로 선정했다라고 하면 용량이 너무 커지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 첫 번째,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변압기는요, 고정선이 있습니다. 전기를 쓰든 안 쓰든 간에 변압기 용량에 비례해서, 철심의 중량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발생되는 전력 손실이 있습니다. 그 손실에 대한 전기요금이 계속 나가겠죠. 그래서 과대 설계하는 것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과소하게 설계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자,
변압기 용량은 900kW가 필요한데 과소하게 설계해서 변압기 용량을 500kW로 만들었습니다. 공사 잘못된 거죠. 다 뜯어내야 됩니다. 변압기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변압기 하부에 있는 차단기, 케이블, CT, PT, 배전만 다 바꿔야 돼. 왜? 앞에서 우리가 변압기 용량 산정을 할 때 변압기 용량과 관련된 요소가 부하 설비의 크기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압 변동률, 그 다음에 단락 전류, 주위 온도,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재투자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용률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되는데 이 수용률은요, 경험치예요, 경험치. 경험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고요. 또 이 경험치를 얻으려면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기 설비를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들이 예전에는 기록을 잘 안 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컴퓨터하고 운전 제어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서 컴퓨터에 다 관리를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다 수기로 썼는데 기차로 잘 안 썼단 말이에요. 이런 기록들이 이제 많이 남아있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설계는요, 수용률이 조금 과대하게 적용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일단은 과대하게 적용이 됐을 때는요, 이런 공사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또 전력 손실에 대한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쓰다 보면 전기 사용량이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증가가 되지 감소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자, 그런데 과소하게 했을 때는 당장에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900kW가 필요한데 500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공에다 다 뜯어내고 다시 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시공이 끝나자마자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설비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자꾸 이제 정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증설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오픈 일정이 늦어지는 거고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시를 하겠죠.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용률 같은 경우에는 과대 설계한 게 문제가 되고요. 논문 자료에 보면 뭐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는 수용률이 잘못 적용이 돼서 이용률 자체가 30% 정도밖에 안 된다. 피크 부하가 변압기 용량이 1000 kVA라고 하면 수용률을 너무 과대하게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최대 피크치는 300 kVA밖에 혹은 300kW밖에 안 되는 상태도 발생이 된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을 줄여줘야 된다. 왜? 공사비도 과대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실, 고정손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니까 수용가 쪽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라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용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자, 제가 이제 수용률과 관련된 현장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정의죠. 자, 요 정의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정의에 해당이 되고요. 이 정의를 다시 정리한 게 수식입니다. 1번, 2번은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정의는 뭐냐? 임의의 기간 중 수용과의 최대 수요 전력과 전기 설비의 전격 용량의 합계의 비를 수용률이라고 한다. 자,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낸 거죠. 변압기 용량을 산정할 때는 전기 설비의 전격 용량 곱하기 수용률을 곱해주고요. 거기에 여유를 줍니다. 한 10에서 한 20% 정도 여유를 준다. 자, 수용률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률과 관련해서 뒤에 또 제가 말씀을 적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술한 내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요, 수용률은 100% 이하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100% 이하.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10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로 그 용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과부하 운전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니고 정상적인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셔도 상관없어요. 자, 수용률은 일반적으로 100% 이하가 보통이고요. 측정 기간은 1년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우리가 전력을 사용할 때 이 수용률을 고려할 때 최대값, 피크치를 계산해 줘야 돼. 왜? 피크치를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게 돼 있거든요. 피크치보다 약간의 여유를 둬서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 최대값이라는 것은요. 1년 365일 4계절을 지나고 시간을 다 지나봐야 피크치가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 압니다.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자, 이때
피크치는요,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많이 나옵니다. 뭐 플랜트 설비나 이런 쪽이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아파트라든지 업무용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여름에 에어컨을 가동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름에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여름철에 전력 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엄청나게 높여서 가정에서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금으로서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가동을 해봐야 피크치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측정 기간은 1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수용률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시점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죠. 왜? 건축물이 없고 지금 이제 설계하는 단계에서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수용률에 대한 부분은요, 설계하기 전에 유사 시설물로부터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시설물을 많이 건설을 하고 유지 관리를 했던 그런 기업에서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주택공사, LH공사에서는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용률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용률에 대한 데이터를 설계사한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사는 변압기 용량을 추정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LH공사뿐만 아니라 뭐 삼성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롯데건설이라든지 아파트를 많이 졌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 많은 설계사들은요, 그런 것들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산출해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 제가 뒤에서 그림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책이 없는 내용이죠. 책이 없는 내용들도 좀 메모를 해두셨다가 기술사 시험을 보실 때 그 내용들을 기술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득률. 자, 이 부득률은요, 수용률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이지만, 부득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변압기를 이제 투 스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 배전선로 쪽에 뭐 이런 그 간선들이, 피더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피더들의 부하군이 형성이 됩니다. 피더 하나당 뭐 수백 개의 부하가 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번 피더, 2번 피더, 3번 피더 혹은 뭐 변압기가 메인 변압기가 있고 2단 강압이라고 했을 때 이 하부에 변압기가 3대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뒤에 그림이 나오지만 A 변압기가 있고 B 변압기가 있고 C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 하부에 부하의 군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피크가 걸리는 시간대가 다 틀립니다. 분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같은 시간에 피크가 같이 걸리면 그냥 피크치를 합계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의 피크치가 100kW다. 얘도 100이다. 얘도 100이다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뭐 12시에 동일하게 100이라는 피크치가 걸리면 얘네들 합성하면 300이라는 값이 피크치가 되지만 이 피크가 발생되는 시기가 이렇게 분산이 돼 있단 말이야. 분산이 돼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시간적으로 잘라가지고 합성한 피크치는 300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득률은요, 이 피크가 발생되는 어떤 그 시간에 그 분산되는 지표, 뭐 이런 개념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수용률하고 비슷하지만 얘는 군 단위로서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부득률 같은 경우에는 수용가로 따졌을 때는 원스텝인 경우에는 부득률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투스텝인 경우에만 부득률을 고려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전의 배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배전선로의 각각의 뭐 수용가마다 이제 그 전력 간선의 부득률을 고려해준다든지 아니면 피더에 대한 어떤 그 피크치 합계를 계산해서 이제 부득률을 고려해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을 잘라놨는데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표기를 해놨는데 서술형으로 쓰셔도 되고 여기 이것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적정하게 표시를 좀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나눠서 답안지를 기술하셔도 돼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조금 헷갈리게 설명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건데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나의 계통에 속하는 수용과 상호가 자, 한전의 배전선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배전선로가 쭉 있으면 여기에 뭐 LG백화점, 뭐 롯데백화점이 있다. 롯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신세계백화점이 있다. 여기는 이마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전력을 사용할 때 피크치가 이제 각각의 다른 시간대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과 상호간, 배전선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배전 변압기 상호간, 뭐 배전 변압기에 배전선로에 이제 배전 변압기가 여러 대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급전선 상호간, 뭐 이런 것들을 급전선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간 등 같은 종류의 수요를 동일군으로 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동일군이라는 거예요. 롯데 백화점 내에 있는 부하들을 동일군, 그 다음에 이 하부에 있는 부하들의 합계를 동일군, 이렇게 동일군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상에 보시면 세 개의 군으로 나눠져 있다,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의 최대 부하는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발생 시각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 개의 최대 수요 전력 합계는 그 군의 종합 최대 수용보다는 큰 것이 보통이다. 이 최대 전력 발생 시각 또는 시기의 분산을 나타내는 지표가 부등률이며 일반적으로 이 값은 1보다 크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롯데 백화점에서는 전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롯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뭐 이렇지는 않겠지만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요게 신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에서는 얘가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얘가 이마트예요. 자, 그러면 신세계에서는 요 시점에서 피크가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롯데에서는 요 시점에서 피크가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에서는 이 지점에서 피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합계하면 신세계가 여기, 자꾸 헷갈리는데요. 그 다음에 롯데가 여기, 그 다음에 이마트가 여기라고 하면 신세계가 얘를 이제 100으로 보겠습니다. 얘는 120으로 보고요. 얘는 뭐 200으로 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산술 합계는 320. 요거 파란색이라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320의 값을 가지는데 얘네들을 합성한 최대 피크 값을 계산해 보면 이걸 잘라서 이제 쭉쭉 얘 더해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는 얘와 얘를 더하면 뭐 여기, 요 시점에서는 얘와 얘를 더하면 여기, 뭐 이렇게 쭉 더하면 뭐 요 값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 값은요 32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50이 나왔어요. 자, 요게 이 250이라는 값이 그 군의 종합 최대 수용 전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합성한 거. 그 다음에 각 개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 값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부등률이에요. 자, 그래서 변압기 용량 산정할 때는요, 부등률은 나눠져요. 수용률은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최대 부하가 발생되는 시점이 각 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분산이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부등률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으로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개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계는 그 군의 종합 최대 수용보다는 큰 것이다. 이거에 대한 비율을 부등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뒤에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림이 나오고 수식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부등률, 합성 최대 수요 전력분의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 해서 아까 320, 250 요 개념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투스텝인 경우에는 메인 변압기에서는 부등률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원스텝인 경우에는 수용률만 적용하겠죠. 왜? 부등률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하나의 군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부등률을 적용할 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메인 변압기 입장에서 봤을 땐 두 개의 별도의 군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A라는 군과 B라는 군이 피크치가 발생되는 그 시기가 각각에 다릅니다. 그래서 부등률을 적용해서 변압기 용량을 산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게 부등률의 개념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율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하율. 자, 부하율을 보겠습니다. 일단 부하율의 이제 수식하고 정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하율의 수식을 보시면 최대 수요 전력분의 평균 수요 전력이에요. 자,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부하율의 정의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정의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느 기간 중에 평균 수요 전력과 최대 수요 전력의 비를 이야기한다. 이게 부하율이고요.
이 부하율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는 설비의 이용률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용률. 그리고 앞에 부득률하고 수용률이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계수 중에서 어떻게 보면 부하율 개선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뭐라 그럴까, 전력 운영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부하율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가가 가장 큰 핵심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하율을 개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용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득률도 개선할 수가 있어요. 부하율 개선이 가장 큰 관건이고요. 부하율을 개선하면 얘네들이 개선이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파악을 해줘야 되는 요소고, 부하율은 우리가 직접 어떤 작업을 통해서 개선을 해줘야 되는 그런 팩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부하율은 부하의 소비 형태에 대한 부분을 잘 조정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요소고요. 얘가 개선이 되면 수용률과 부득률도 당연히 좋은 쪽으로 향상이 되고, 그 향상된 요소는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개선해야 되는 거고 얘는 찾아내야 되는 거죠. 같이 연동이 되지만 그런 개념이다. 자, 그럼 부하율이라는 게 왜 개선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왜 중요한 요소냐,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부하율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해당 전기 설비를 유효하게 이용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 암기합니다. 잘라서. 그리고 앞에 1번, 2번, 3번 여기 보시면 제가 정의 말씀드렸죠. 1번, 2번, 3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부하율은 해당 전기 설비를 유효하게 이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 값은 기술 혁신과 사회 정세, 수요의 종별, 계절적 변화 및 기타의 요인에 따라 바뀌는데, 전력 공급자 측으로서는 부하율이 작은 부하일 경우, 자, 부하율이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여기 보세요. 부하율이 작다라는 건 요 분수에서 분모의 값을 작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최대 수요 전력을 작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수요 전력을 그대로 둘 거예요. 자, 작은 부하일 경우에는 부하 전력의 변동이 심하고 전력 공급 설비 용량도 증가하므로 비경제적으로 과도한 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아까 부하율이 작다라는 건 제가 이제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부하율을 작게 한다라는 건, 이걸 낮춘다라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거든요. 부하율이 작다라는 건 뭐냐면 이용률이 나쁘다는 얘기. 이용률이 여기 지웠는데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이용률이 떨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평균 수요 전력에 비해서 최대 수요 전력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안 좋으냐면요. 최대 수요 전력이 높게 되면 이 최대 수요 전력에다가 여유를 둬서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산정하게끔 돼 있어요. 자, 평균 전력, 예를 들어서 평균 전력이 일정한 이러한 값을 가지고 있는데 피크 전력이 순간적으로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비되는 전력은, 전체 소비되는 전력은 요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100kW고 이 시간이, 운전 시간이 24시간이라고 하면 여기서 소비되는 에너지 양은 100 곱하기 24 단위가 뭐예요? kWh죠. 우리가 전기요금을 여기다가 이제 전기요금 단가를 계산해서 kWh당 얼마 계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라고 하면 100원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요만큼 전기 에너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자, 평균 전력은 일정한데 피크치가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소비되는 에너지는 동일한데 어느 순간에 피크치가 빵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변압기 용량은 이만큼의 전력을 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야 되니까, 이만큼의 전력이 흘러갔을 때 열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이거보다 높은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이 피크치보다 여유를 둬서 이만큼의 용량으로 산정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하 설비가 내내 안 쓰다가 12시에만 2400kW라는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동안만 딱 이렇게 전력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사람하고요. 얘를요. 100kW짜리로 24시간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전기를 소비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2400kWh로 동일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용량을 2400보다 약간의 큰 값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여기는 100kW보다 조금 큰 값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변압기 용량이 24배가 차이 나는 거죠.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그 변압기를 쓰지 않는 시간이 24시간 중에서 23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23시간 동안 뭐가 발생이 됩니까? 고정선이 발생이 되겠죠. 철선과 와류선이 발생이 되겠죠. 손실도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이걸 피크 시프트라고 하는데 안 쓰는 시간대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요 시간대에만 자동차를 2,400대를 생산하는 것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100대씩 나눠가지고 평균적으로 1시간에 100대씩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전기 에너지를 쓰는 차원에서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게 부하율입니다. 자, 부하율은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설비를 운영하면서 부하에 사용되어진 형태를 개선해 주는 거거든요. 이러한 형태 개선이 뭐 예를 들어서 수요 관리라고 해서 뭐 피크 부하의 이전, 피크 시프트, 그다음에 피크 컷, 그다음에 기저 부하 증대, 뭐 전략적 소비 절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부하의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고 모두 다 그러니까 전기 관련 그 종사자들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시는 일반인들도 이것들 가지고 많이 고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름철에 작년 재작년인가 해서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막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피크철에 전기를 워낙에 많이 사용하니까 한전에서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굉장히 올려놨어요. 여름철 한철만. 그래서 전기요금이 일반적인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보다 한 8배 정도 높게 만들어놔서 그때 더운데 너무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틀게 되면 전기요금이 막 20만 원, 3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나오던 게. 그래서 에어컨을 쓰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더워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참습니다. 왜? 전기요금을 절감해야 되니까. 이게 이 부분을 제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관심이 많다라는 거고요. 또 이러한 어떤 그 개념을 최근에는 스마트 그리드 계통을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전력망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가미가 된 전력량계 AMI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뭐 비싼 시간대에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싼 시간대에 배터리에 충전했다가 전기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판매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를 소비하기도 하고 생산도 하고 뭐 태양광 발전 설비도 각각의 가정에서 설치를 해 두었다가 생산량이 과잉이 됐을 때는 이제 뭐 ESS에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전기가 부족할 때는 이제 비싼 요금을 받고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V2G라고 해서 Vehicle to Grid인데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성능도 워낙에 좋고 뭐 전기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클린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출퇴근용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아침하고요. 그 다음에 퇴근 시간, 저녁 때 주로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자동차는 낮 시간 동안엔 주차장에 정지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 차도 주차장에 멈춰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런 그 충전 장치에다 꽂아두게 되면 예를 들어 저녁 때 전기요금이 쌉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전기가 낮에는 많이 쓰고 밤에는 안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많이 쓰니까 이 전기 사용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밤 시간대보단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에 내가 저녁 때 퇴근해서 차를 이제 세워놓고 충전해 놓으면 전기요금이 쌀 때 배터리에다 충전합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요. 출근하고 요 시간대는 내가 주차를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충전기에다 꽂아 놓으면 충전된 그 배터리의 그 전력을요, 비싼 시간대 내가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킬로와트 아워당 50원에 충전해서 요 시간대는 2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를 쓰면서도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전기 자동차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주게 되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 발전 설비의 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한 다음에 바로 우리가 전기를 쓸 수가 있나요? 그게 아니죠. 송전선로, 변전선로, 배전선로를 통해 가지고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 장비들을 운영하기 위한 사람들이 투입이 되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화력 발전에서 발전하게 되면 거기서 환경 유해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전기 자동차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공급해서 내가 한전에서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인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스마트 그리드에 의해서 부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이는 한 가지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하율을 쓰실 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정의는 당연히 암기해서 쓰셔야 됩니다. 왜?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50점 이상 나오는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못 쓴다라고 하면 기술사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연계해서 답안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많지 않다는 건 뭡니까? 이걸 쓰면 합격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부하율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뭐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정리하셔서 답안지에 좀 기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뒤에 그 내성 규정에 나와 있는 수용률에 대한 표를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자, 이건 왜 넣어놨냐면 이제 설계를 해보신 분들은 너무 이제 당연하게 접하시는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수용률 잘 모르겠는데 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좀 암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개념일까?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수용률 표에 예시를 넣어놨습니다. 자, 수용률은요, 여기 화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책에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책하고 이제 같이 크로스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용률은요, 경험치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당시에는 내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LH공사라든지 뭐 아파트 건설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설계사들도 아파트 설계, 예를 들어 아파트 전문이다라고 하면 아파트에 대한 설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겁니다. 플랜트 설비라고 하면 플랜트 설비에 대한 자료가 엄청 많아요. 환경 플랜트, 뭐 석유 플랜트, 산업 설비, 뭐 건축물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이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사 같은 경우에는 경험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요.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경험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해당 분야에. 그거 가지고 이제 가점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그 수주 경쟁할 때 엔지니어에 대한 경험치에 대한 가점, 그 다음에 자격증에 대한 가점, 그 다음에 설계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험, 어떤 그런 규모, 이런 것들을 다 점수를 매겨서 우리가 경쟁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가격 경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용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는 경험치를 가지고 뽑아내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옛날에 어떤 그 감시 제어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 데이터의 축적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다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다 수치화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용률에 대한 개념도 이제 앞으로는 많이 바뀔 거고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이 적용이 되면서 수용률에 대한 개선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용률에 대한 또 부등률에 대한 부하율에 대한 개념을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정의들, 수식들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무 현장에서 적용되는 어떤 그런 그 기술적 동향이라든지 기술적 검토 사항에 대한 부분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꼭 메모해 두셨다가 답안지에 기술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뭐 AMI라든지 V2G라든지 이런 개념이 적용이 돼서 앞으로 부하율이라든지 수용률이라든지 부등률에 대한 어떤 그런 팩터의 값들이 많이 조정이 될 거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